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50년 이오네스코의 대머리어 가수와 폴록의 라벤더 안개입니다. 1950년 미국 메카시 상원의원이 반미활동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좌경 비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요.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하네요. 그리고 미 의회에서 반공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1950년 미국 화가 잭슨 폴록이 작품 넘버원 라벤더 안개를 발표합니다. 거대한 캔버스를 아틀리에 바닥에 놓고 커다란 붓이나 대걸레 같은 걸로 집에서 쓰는 페인트를 흩뿌리며 작업하는 이런 스타일을 액션 페인팅이라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미국의 미술평론가 헤로드 로젠버그가 1952년에 처음 사용합니다. 폴록은 대개의 경우 작품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작품처럼 간간히 부제를 붙이기도 하죠. 연도마다 숫자를 붙이는 것 같아서 넘버원이 붙은 작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심란한 작품입니다. 잭슨 폴록 작품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 두어 점 볼까요? 이 작품이 폴록의 1950년 라벤더 안개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1952년 블루 폴스라는 푸른 장대가 있죠. 여기 이렇게. 예. 폴록의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해서요. 예, 다들 아실 거예요. 1965년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비평가 안톤 에렌츠바이크 같은 이가 예술 지각의 심리 분석이라는 저술을 해서 표면 지각과 심층 지각을 구분하는데요. 혼돈스럽게 꿈틀거리지만 의식에서는 차단된 무의식의 프로이트식의 형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안톤 에렌츠바이크는 언급합니다. 어쩌면 폴록의 작업이 그 가장 효과적인 예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는 드네요. 하지만 나로서는 폴록의 그림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들은 솔직히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그보다는 1983년 캐나다에서 활동한 프랑스 미술사학자 제루주 길보의 저서 어떻게 뉴욕은 현대미술의 아이디어를 훔쳤는가라는 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추상표현주의, 자유와 냉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한마디로 동서냉전 시대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예술적 기치로 내건 동구권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미국은 추상표현주의란 용어를 조립해 자유진영의 자본주의를 예술적으로 떠받치고자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3, 40년대 미국 미술계는 디에고 리베라, 다비드 시케이로스,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같은 멕시코 출신 좌익 화가들의 사회적 사실주의, 특히 벽화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범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미국 문화원은 개별 미술가들의 정치적 이념들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상징적 이념 공동체로서 추상 표현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세르주 길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로 선택된 이가 바로 잭슨 폴록이었다는 거고요. 추상표현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1919년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특히 1929년 칸딘스키의 작품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집니다. 미국의 미술평론가 클레멘테 그린버그가 이 표현을 열심히 사용하는데 클레멘테 그린버그는 잭슨 폴록의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추상미술은 유럽의 일방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피해서
미국에서 피난처를 구한 타국적 미술가들의 역할도 컸고요. 가령 정치적으로 좌익 계열의 칠레 태생화가 로베르토 마타의 초현실주의적 추상을 작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배경에서 40년대 들어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으로 추상 표현주의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미국의 화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실 고르키, 프란츠 클라인, 노먼 루이스, 윌렘 드 쿠닝, 아돌프 고트립, 클리포드 스틸, 로버트 마더웰 등입니다. 여기에 생면추상으로 분류되어 불리곤 하는 화가들도 있죠.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모리스 루이스, 케네스 놀란 같은 화가들입니다. 바네트 뉴먼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미학과 미술의 관계는 조류학과 새의 관계와 같다. 예, 미학을 전공한 나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파고드는 말이죠. 정치문화사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추상표현주의나 생면추상이나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아직 다가가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작품들이긴 합니다. 마크 로스코하고 바넷 뉴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잠깐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구상미술 전통에서 나에게 호소력이 있는 작품들도 당연히 있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 도시의 뒷골목, 빈 깡통이 굴러다니는 지역을 주로 묘사해서 에시퀸 화파라 불리던 화가들이 있는데요. 가령 존 슬라안 같은 화가의 작품들이나 존 슬라안의 동료였죠. 에드워드 호퍼, 그리고 그랜트 우드 또는 앤드루 와이어스 같은 화가들의 작품들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작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화가들의 그림을 한 점씩이나마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이 존 슬로안의 1912년 작품인데요. 저녁 6시 겨울 풍경입니다. 에, 에, 좋죠? 그리고 이 그림이 아,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제목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음, 유명한 그림이죠. 예.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나이트 호크스, 밤에 떠도는 사람들쯤 될까요? 1942년의 그림입니다. 예. 하드보일드한 그런 느낌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예. 그리고 1948년 앤드루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란 그림인데요. 어떤 평론가가 아, 고요한 아, 느낌, 뭐 시골의 고요한 느낌의 풍경, 뭐 이쯤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고요한 고요한 느낌은 좀 아니죠. 뭔가 뉘앙스가 만만치 않은 그런 느낌이 나에겐 있습니다. 앤드루 와이어스의 1948년 작품입니다. 이런 좋은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1950년 루마니아 태생 프랑스 작가 이오네스코의 첫 번째 희곡 대머리 여가수가 파리에서 1950년에 초연됩니다. 넌센스 코미디라 해야 할지 처음에는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한 이 작품이 지금 프랑스에서 최장기 연속 공연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오네스코의 다른 작품들과는 코뿔소 같은 작품들도요. 아주 오래 그 연속 공연된 그런 기록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전통적인 의미의 이야기는 없고요. 조리가 닿지 않는 말들과 상황들로 잡힘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오네스코 자신의 작업을 반연극이라 불렀는데
어쨌든 이 작품은 이오네스코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희곡으로 읽는 것보다 무대에서 연극으로 듣고 봐야 할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언어와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물질적 관련성을 관념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넘기기보다 거의 감각적으로 입에서 씹어 맛보듯 체험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을 듯 싶은 작품들입니다. 구태의연한 습관과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한순간도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와 같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오네스코가 던지는 계몽의 광대지시라고나 할까요? 1950년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가 발표한 희곡 리허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친구여,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움과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자연스러운 것이라네. 현실 삶의 정확한 모습을 짚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말게. 삶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형체도 없는 것이라네. 예술의 목적은 삶에 그런 형체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보다 더 진실한 어떤 것을 창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예, 내 생각에 이 대사는 이오네스코의 작품에도 적절할 듯 싶습니다. 문제는 공연에서 진실보다 더 진실한 것이 거짓보다 더 거짓된 것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성이겠죠. 이오네스코의 전위적 작업은 현대 예술의 한 주요한 정통에 따라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의 경계에서 신락 같은 변화의 가능성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조적인 조건들이 인간 개개인 저마다 다를 수 있는 현실은 베케트에게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구조적인 조건들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점진적 진화의 가능성이 베케트에게서는 온통 깜깜한 느낌인 반면 이오네스코에게는 빛이 새어 들어오는 틈새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대머리 여가수 이후 작품들의 경향이 점차로 분명한 세태풍자의 성격을 보이는 것도 이를테면 진화론자로서 이오네스코의 면모를 보여주죠. 1959년 희곡 코뿔소에서 중심인물 베랑제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나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1962년 희곡 왕은 죽어가다에서 다시 왕으로 등장하는 베랑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치열한 노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1973년 이오네스코의 유일한 소설 외로운 남자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남자에게서는 점진적 진화에서 존재 그 자체의 초월적 고요함의 빗장을 푸는 정신적 차원이 깨어나는 나기에 이릅니다. 이오네스코의 정신적 차원에서도 초월적 고요함의 빗장이 풀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오네스코의 묘비명입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에게 기도하리. 나는 희망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